코스피가 3,100선에서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은 여전히 9천억 원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이 1% 넘게 떨어지는 등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예정대로 오는 3월 16일 공매도를 재개하는 대신에 제도 개선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과 정치권 일부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온라인으로 개막했습니다. 삼성은 집안일을 돕는 로봇을, LG는 롤러블 폰으로 맞대결을 펼칩니다. 쿠팡이 2년 만에 택배업에 다시 진출합니다. 자체 물량만 배송하던 것에서 일반 택배까지 배송할 수 있게 되면서 택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금융시장 소식으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가 어제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오전 중에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여전하다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지금 장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최근 상승 랠리를 보여주던 코스피가 현재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11시 15분 기준 0.56% 내린 3,130.79에 거래 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78억 원과 5,446억 원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개인들이 9,567억 원 사들이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한 채 시작해 현재는 상승 중인데요. 0.14% 오른 977.96에 거래 중입니다. 어제 9만 원을 넘기며 거래대금 1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도 숨고르기 장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0.77% 내린 9만 300원에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는 0.19% 오른 채 거래 중입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원 45전 오른 1,099원 75전입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줄곧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주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네,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오늘 새벽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9%, S&P 500 지수는 0.66% 내린 채 장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5%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하원의 탄핵 소추안 발의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탄핵안이 실제 의결될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이 커지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 통과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또 트럼프의 SNS가 폐쇄되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의 주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3월 15일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인 16일부터는 공매도를 다시 하겠다라는 건데요. 공매도가 다시 시행이 되면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을 감안해서 제도 개선에도 함께 나서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그동안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가 한 차례 연장이 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또 추가 연장 없이 종료가 된다는 거죠. 네, 금융위원회는 어제 공지 문자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커진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3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실시했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연장해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인데요. 이제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나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계속 연장을 해야 된다, 혹은 더 나가서 아예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인데요. 양향자 최고위원은 공매도의 역기능과 시장 불안 심리 때문에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용진 의원도 공매도 재개를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영구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시장 여론을 감안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는 대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공매도 제도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류정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IT 또 가전제품 전시회인 CES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온라인으로 개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양한 신제품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중국의 화웨이 등 많은 업체가 불참을 하면서도 더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먼저 제품 좀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제품 중에서는 눈길을 끈 제품 뭐가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경우 로봇 제품군이 돋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연구 중인 핸디봇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핸디봇은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가정용 미래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와 미국에 출시할 예정인 로봇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청소 로봇과 반려동물을 관리해주는 케어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네, 반대로 LG전자 보면 최대 기대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롤러블 폰을 꼽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LG전자의 소개 영상에서 이른바 상소문폰이라 불리는 롤러블 폰이 등장했습니다. 롤러블 폰은 핸드폰 화면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LG전자의 새로운 시도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LG전자가 설계한 가상인간 김레아가 등장해 자동 살균 로봇 등 새로운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자외선 살균 기능을 갖춘 냉장고 등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At LG, we will never stop innovating to bring you more convenience, more entertainment, and more ways to keep you safe so that you can live your lives to the fullest. 네, 이렇게 두 기업들의 신제품 앞으로 공개할 기술까지 좀 보고 왔는데요. 두 기업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을까요? 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른바 뉴 노멀입니다. 재택근무와 외출 최소화 등으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이런 변화에 맞춰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제품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이번 CES에서 드러냈습니다.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이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여당에서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에 TF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까지 밝혔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굉장히 발화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오늘 국회 원내대표회의에서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익 공유제, 영업 손실 보장제 등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앞서서 이익 공유제는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대표는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도입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영업 손실 보상제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한다, 이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네, 홍 의장은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이 법제와 같은 강제성 조치 대신에 착한 임대인 캠페인처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착한 임대인 캠페인의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처럼 선의나 양심에만 호소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정의당은 자발적인 이익 공유제보다 특별재난연대세 등의 신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익 공유제 제안에 대해서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인 발상이 놀랍다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이 시작된 어제 하루 동안에만 100만 명이 넘게 접수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 놓치지 않아야겠죠.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신청과 지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오늘 오전 9시 기준 소상공인 101만 명에게 1조 4천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 276만 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지급받은 건데요. 어제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고 오늘은 짝수가 신청할 차례입니다.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정도부터 입금되고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내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될 예정인데요. 내일부터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상관없이 모두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정 기자,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지원 대상은 맞는데 신청이 안 된다 또는 뭐 원래 정해진 지원금보다 액수가 적다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는 지자체와 국세청으로부터 1차로 받은 명단에 해당 업체가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추가 명단을 받아 오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25일에도 지원 대상 명단에 없다면 지자체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상인 스키장 내 매점 등 겨울 스포츠 관련 시설과 숙박시설, 지자체에서 추가한 영업 제한 업체의 경우도 25일부터 지급됩니다.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 가게의 경우 사정이 좀 복잡한데요. 앞서 이미 세희망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선지급 대상으로 빠르게 지급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난해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 부가세 신고가 끝나고 3월 이후 지급되는데요. 다만 정부는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엔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카드가 새해 들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카드사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시장에 그것도 뒤늦게 뛰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시작했다는 신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자동차 할부 금융과 타사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서비스입니다. 이 두 서비스 모두 지난 4일부터 시작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카드사들이 이미 하고 있는 시장에 카드사가 하나카드가 뒤늦게 뛰어든 겁니다. 자동차 할부 금융의 경우 그룹 내에서 하나 캐피탈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진출하지 못했는데요. 카드사가 캐피탈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보고 별개로 진출하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하나카드는 상반기 중에 문제점 등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별다른 차별점이 없어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추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 신용대출 서비스는 하나카드 고객이 아닌 일반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빌려주는데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를 보고 뒤늦게 뛰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 기자 얘기한 것처럼 기존 업체들을 추격할 수 있을지 이게 또 관건인데요. 왜 이렇게 여기는 시장에 늦게 뛰어들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겠죠. 최근에 카드 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인데요. 하나카드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이 1년 전보다 130%나 증가한 1,100억여 원을 기록해 카드 업계 탈꼴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이 판매 관리비 절감에도 성공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라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수익을 다각화함으로써 이 수익성 개선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가운데 정부가 우선 접종 대상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층도 우선 접종에 포함이 됐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우선 백신 접종 대상 이게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교정시설 수감자,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50에서 64세 등 총 9개 집단인데요. 여기에서 50세에서 64세, 즉 중장년층은 당초에는 우선 접종 대상자로 고려되지 않았으나 논의 끝에 포함됐습니다. 방역당국은 9개 집단의 세부 명단을 파악하고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려야 하는데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달 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백신마다 도입 시기나 물량 등이 달라서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은 최대 3,600만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새로 발표된 코로나 확진자는 얼마였습니까? 네,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7명입니다. 전날보다 86명 늘기는 했지만 이틀 연속 500명 내외를 기록하면서 확진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5명 늘어 누적 1,165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든 309명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1일 확진자 수가 600에서 70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닷새간 감염 흐름을 지켜본 뒤에 이번 주말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산업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한 쌍용차의 신규 투자자 유치를 논의하기 위한 2차 협의가 오늘 산업은행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조슬기 기자.
네, 조수익입니다. 우선 오늘 회의에는 누가 참석을 합니까? 네, 참여 주체는 모두 4곳입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이 쌍용차와 대주주 마인드라, 여기에 유력한 인수 후보자인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체 하아 오토모티브가 참석합니다. 일종의 투자 유치 협의회로 지난달 30일 처음 미팅을 가졌고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인데요. 쌍용차 인수를 위한 이 세부 조건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채권단과 쌍용차 모두 자세한 언급은 피하는 모습입니다. 업계 안팎에선 이 인수에 앞서 채권단과 기존 채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자금 지원은 얼마나 가능한지 논의하는 자리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는 쌍용차를 매각하는 방안이 지금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앞서 다른 투자자와 협상 중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하아 외에는 이 인수 후보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인드라가 다음 달까지 쌍용차 지분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내비쳐왔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율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이 쌍용차 입장에서도 기한 내 새 투자자를 찾는 것만이 회사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쌍용차 이 추가 지원 문제에 선을 그어왔던 사는도 이 신규 투자 유치를 전제로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현재 유일한 인수 후보인 하아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는이 오늘 오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쌍용차에 대한 자금 지원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앞서 택배 사업자 지위를 반납했던 쿠팡의 택배업체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쿠팡 자체 물량 외에도 11번가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들의 물량까지 배송하는 게 가능해지는 건데요. 그럼 택배업계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쿠팡의 택배업 승인이 확정이 됐다고요? 네, 국토부가 쿠팡을 포함해 전체 21개 업체를 택배 사업자로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21개 업체에는 기존 사업자 18곳, 쿠팡 등 신규 사업자 3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쿠팡은 2019년도에 자체 배송 물량 소화 등을 이유로 택배 사업자 자격을 반납한 뒤에 지난해 10월 다시 도전해서 이번에 승인이 확정된 겁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으로 21개 택배 사업자 업체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박 기자, 그런데 사실 쿠팡이 지금 로켓 배송 이런 배송 시스템도 있고요.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택배업에 진출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쿠팡은 로켓 배송 등 자체 물량만 배송하는 게 가능한데요. 쿠팡이 쿠팡 플랫폼 내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미리 직매입한 물품만 지금은 배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마켓이나 11번가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나 직매입한 업체 외에 다른 업체들 물량까지도 배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택배 업체들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는 겁니까? 네, 우선 택배 물량을 따내기 위한 업체들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택배 업체 관계자는 CJ 대한통운 등 기존 업체 입장에선 쿠팡이 일반 택배 배송 경쟁까지 뛰어들면 기존 업체들이 가져가는 택배 물량이 줄어들까 걱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택배 시장 점유율인 CJ 대한통운 50%, 한진 14% 등 현 점유율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업체들 간 치열한 경쟁이 택배비 인하라는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유통기업들마다 기업형 슈퍼는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는데요. 그런데 과감한 구조 조정과 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돼 그 입지가 지금 확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GS 리테일 슈퍼 부문은 터줏대감인 GS25 편의점을 제치고 임직원 성과급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할 정도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죠.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사실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하면 그동안 미운오리 새끼라고 불릴 정도로 좀 적자 부문이었는데 지금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소형 마트라고도 불리며 GS 리테일의 GS 더 프레시 이마트의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마트의 롯데 슈퍼 등이 해당됩니다. 대형마트에 밀리고 편의점에 치이면서 적자가 이어졌는데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GS 더 프레시는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4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역시 흑자가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에 연간 흑자를 내는 겁니다. 이마트가 운영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역시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이 22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7%가량 증가했습니다. 롯데슈퍼는 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판관비 절감 등을 통해 3분기 누적 손실폭을 전년보다 줄였습니다. 네, 그동안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이 기업형 슈퍼마켓이 이렇게 좀 확 달라진 배경이 있습니까?
네, 과감한 점포 정리가 진행됐고 수익성을 따지는 출점 전략이 효과를 본 게 이유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대형마트 대신 식자재 등을 살 수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소비자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분위기가 또 성과급 지용도에도 반영이 됐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GS 리테일은 편의점, 슈퍼, 호텔 등으로 사업 부문이 나눠지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슈퍼 부문이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편의점 부문을 제치고 임직원 성과급 1위라는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현지에서 사업을 하던 KTNG가 11년 만에 철수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제재에 따른 불확실성 등의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기까지는 앞으로도 1년 정도가 더 걸리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철수는 확정이 됐는데 승인을 받는 데만도 사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또 1년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그렇습니다. KTNG가 지난달 이란 현지 사업 철수를 위한 이란 당국의 청산 승인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짐 빼듯이 바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최종 철수를 하기까지 최소 1년은 더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을 전개하는 동안 보유했던 공장이나 영업소와 같은 부동산, 그리고 근무 인력 정리 등 여러 행정 절차를 밟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뭐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면 추가 비용 소요도 더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2019년 말 사업 청산을 결정하고 이란 당국 승인이 나기까지 1년 정도 걸렸는데요. 이 기간 동안 영업을 안 하니 매출이 없었겠죠. 하지만 법인 청산 결정이 나지 않았던 만큼 운영비는 계속 들어갔고 울며 겨자 먹기로 쌓인 채무가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당국의 이번 청산 승인 이후 완전 청산까지 더 걸리는 최소 1년 동안 임대료나 세금 등 크고 작은 운영비가 계속 들 수 있는 만큼 추가 채무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KTNG는 현지 공장 가동도 중단하고 영업 활동도 하지 않는 만큼 운영비는 크게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지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주요 7개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충격이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1인당 GNI가 이탈리아를 추월한 것 같다고 추정이 된다고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GNI는 2019년보다 1.1% 감소한 3만 1,000달러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다 명목 성장률도 0% 초반대로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순위는 올라가서 이탈리아를 제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이 최근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지난 2019년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3만 4천 달러로 3만 3천 달러를 기록한 우리나라를 근소한 차로 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OECD가 지난해 이탈리아의 명목 성장률을 우리나라의 0.1%보다 크게 낮은 마이너스 7.9%로 전망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이탈리아의 1인당 GNI는 우리보다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뭐 우리나라의 1인당 GNI가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국가를 넘어선 거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지표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1인당 GNI가 G7 국가 중 하나를 제친 첫 사례가 됩니다. 나머지 6개 국가와는 격차가 워낙 커서 따라잡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순위도 올라갈 전망인데요.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 5,868억 달러로 브라질과 러시아를 제치고 2계단 상승한 세계 10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장가입니다. 지금 한창 일을 하고 있는 4050 세대, 그러니까 4050 세대들의 노후 생활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은퇴를 해도 경제적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시 일을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걸까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자산은 40대와 50대가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재정 현황을 보면 자산은 실물에 편중돼 있고 90% 이상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노후에 생활비 부족 등 유동성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부채는 자산보다 비중이 더 큽니다. 풍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빌린 돈이 많다는 겁니다.
네, 뭐 결국은 연금 등 뭐 이런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평균 수명에 비해 은퇴 시기가 빨라지면서 예상 지출이 퇴직급여나 공적연금 등으로 충당하기 버거운 수준입니다. 노후 준비도 부족합니다.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알지만 10명 가운데 7명은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그렇군요.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요. 노후에도 일하는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기준 노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60대는 절반가량, 70대는 30%, 80대도 14%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 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섭니다. 개인연금의 세대 혜택이나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 다양한 노후 소득 원천을 위한 사회적 대비가 시급해졌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기아자동차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영국의 와카 어워즈에서 소렌토가 올해의 대형 SUV로 선정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카 어워즈는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인 와카에서 주최하는 자동차 시상식으로 매년 차급별 최고의 모델을 선정합니다. 기아차는 소렌토가 뛰어난 연비 효율과 주행 성능을 비롯해 안전성과 편의사양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는 차츰 누그러들겠습니다. 강원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상권에 들겠는데요. 다만 이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낮부터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 전라도와 제주도는 서해상에서 남동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유입되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WHO 기준으로 강원 영동과 전남, 경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나쁨 단계에 들겠고요. 환경부 기준으로는 한때 나쁨에서 나쁨 단계에 들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전국의 공기질이 탁하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화요일 오전 백브리핑 실시각각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